tapestry above the bed you gave me. I still haven't washed my sheets, 'cause I still smell you in the bed you used to rest your head on. How the hell am I supposed to sleep? Can we both face our demons? Can we change like the seasons? I wanna make her better, wipe the makeup from her face. I wish our heart didn't matter, I wish I didn't wanna stay. I wanna wear her sweater and not break down in my room, 'cause there's nothing sweeter than the bitter taste. 지금 책이 이렇게 가로로 막 꼽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없애고 책을 딱 이 안에만 정리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솎아냈어요. 항상 찾으려면 없잖아요.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래서 좀 책을 잘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자 그 목표를 삼고, 제가 책을 다 이거를 스캔한 거예요. 여기 이 바코드를 찍으면 이 청구 기호를 출력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씩 붙여서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같은 주제끼리 좀 모이더라고요. 이게 뭐 완전하진 않은데 이 청구기호도 사실 좀 오류가 많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가지오 이시구로가 일본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긴 한데, 마녀랑 악마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187번 마녀랑 악마는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구나. 나중에 책 찾을 때 이렇게 좀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저의 이 친구 소개하고 단두대 소개하기 이게 작두인데, 안타깝지만 선택을 못 받은 책은 책등을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썰어요. 그럼 이제 낱장이 되면은 이거를 스캐너에다가 넣고 스캔해서 PDF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백 권 정도를 책을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살아남은 애들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가로로 꽂히기 시작한 거는 그 뒤에 이제 또 그러니까 신규 회원들은 지금 책등이 그대로 살아있군요. 네, 번호도 없고 얘들은 다시 이거를 한바탕 해야 되는데 번호 붙이기를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책이 되게 보기에 되게 그렇겠다. 바로 내 앞에 단두대가 있어. 언제 썰릴지 몰라. 제가 제 취향은 탐정소설 쪽이 좀 있고, 블러디 머더하고 다 절판이더라고. 말이 안 되고, 즐거운 살인, 이 탐정소설에 입문할 때 이거는 이제 탐정소설의 역사를 쭉 훑은 책이고, 즐거운 살인은 이거는 사적 유물론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토대에서 탐정소설이 되게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탐정소설이나 아니면 뭐 그 하드보일드 소설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나 이게 분석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글자를 익히면 제일 먼저 책등부터 읽잖아요. 이거 읽은 거야.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해명을 했죠. 그건 살인이 즐겁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탐정소설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사회학적이란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분석한 책이다 막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블러디 머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것도 알았으면 또 한바탕 했을 텐데. 너무 노골적인 제목이라서. 근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것도 다 절판인데, 옛날에 피에르 바야르라는 프랑스 이 평론가가 한때 세상을 풍미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인데 셜록 홈즈가 틀렸다.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죽였는가. 이 셜록 홈즈 이거는 제 기억에는 바스커빌가의 살인사건 범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피에르 바야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은 그 텍스트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범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 결론은. 이것도 로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범인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진짜 정말 텍스트를 빈틈없이 분석해가지고 읽기가 결국은 의미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텍스트의 무의식이 사실은 범인이 이 사람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은폐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정말 진지한 문학평론가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정말 이런 다 절판된 책이라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미스테리 소설로는 요새는 앤서니 호로비츠 많이 읽던데 지금 아마 4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시리즈로 3권인가 4권 나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읽으니까 나오겠죠. 이 시리즈도 재밌고 앤서니 호로위츠 소설도 재밌고. 이 사람은 요즘 사람인데 고전 미스터리의 틀을 가지고 와서 써요. 그런데 그 고전 미스터리라는 게 사실은 지금에는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전 미스터리를 그 세계를 믿으려면은 약간 이런 좀 자기적인 설정들을 받아들이고 무슨 사설 탐정이 경찰보다 더 사건을 잘 해결하고 모든 단서들이 딱딱딱딱 끼워 맞추면 완벽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좀 자기적인 설정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대에 와서 사실은 그런 것을 쓰면 약간 우스꽝스러워지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지금 옛날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속 이야기 같잖아. 약간 이런 자의식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 전통은 이용하고 거기에서 또 나는 하지만 옛날 관습을 답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흰 옷을 입은 여인. 이건 윌키 콜린스는 아마 그 월장석 있나? 있어. 월장석. 이 사람은 디킨스랑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 월장석이라는 보석이 사라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거를 해결하는 장편 소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흔히 말하기를 최초의 탐정 장편이다. 탐정 단편은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 그건 거의 뭐 의문의 여지 없는 그냥 시초고 근데 장편은 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데 한동안 월장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했는데 요새는 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왜냐하면 이유가 처음에는 탐정이 안 나와요. 그냥 소설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약간 뒤쪽에 가서 탐정이 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탐정 소설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정 소설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더 요새는 우세하죠. 같은 사람인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 보장. 이거는 탐정 소설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선정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정 소설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쓴 거고 이 소설은 뭐가 재미냐면은 정말 놀라운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 소설의 설정은 핑거 스미스 되게 비슷해요. 핑거 스미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데 상속녀가 있고 그 상속녀한테는 어떤 뭔가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나쁜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랑 난 결혼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반대할 수가 없어. 그 발언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여자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핑거 스미스와 똑같죠. 네. 저는 이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인데 놀라운 거는 이제 거기에 억지로 결혼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 있고 이 여자의 친구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캐릭터가 대단해요. 이 여자 캐릭터는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첫 등장이 정말 못생겼다. 네,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데 고귀한 마음과 지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구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창문을 타고 막 이렇게 옆에 칸을 이동하고 막 이런 액션까지. 사실 이 여자가 자기 의견을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파멸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19세기적이고 너무나 여성에게는 압박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그런 또 여성 캐릭터는 또 거기에 들어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 19세기라는 시기가 참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19세기가 우리는 막 그 빅토리아 시기라고 해서 되게 도덕주의적이고 뭔가 억압적인 그런 가정 이데올로기 뭐 집안의 천사 이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한편에서 이런 어떤 선정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에밀리 브론테 같은 이런 고딕 소설이라든가 이런 그 미치광이 같은 그런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문학들이 또 발달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고딕이나 무슨 선정소설 이런 탐정소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SF는 둠스데이 북이 이게 정말 재밌는 책인데 호니 윌리스 소설인데 이거는 시간여행 소설이에요. 미래 과학자 같은 사람이 시간여행을 해서 중세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슨 그 중세 뭐 아름다운 뭐 로맨스 기사도 뭐 이런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질병과 더럽고 막 약간 그 로맨스에서 아름다운 레이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너무 더럽고 막 이러고 있는 이런 곳으로 가는 그래서 막 되게 현실적인 시간여행 이야기인데 이 절판이 된 아니면 이게
이거를 보시면 이건 절판이 안 됐어요. 이거는 옥타비아 버틀러인데 이거는 이제 흑인인 여자 주인공이 노예 해방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 트래블이에요. 나의 존재가 굉장히 위협받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 이야기. 이거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약간 그 책을 두 개를 이렇게 짝을 짓는 게 유행이던데요. 아 여기 있다. 선생님 저 만나가지고 짜잔 사인을 받아. 제가 일부러 이 하얀 펜 가지고 가가지고 서명해달라고. 표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표지잖아요. 떨린다고요. 표지 보통 안에다가 하지 여기는 안 하니까. 주접과 버벅이 제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데 사회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아 근데 언제 다와다 욕 선생님 오신다는데 그냥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쓴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를 쓸 때 그 영감이 되었다고 하나? 그런 책 중에 하나고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뭐 많이 있는데 일본어로 쓴 책도 있고 이것도 다 일본어네. 이런 책은 또 독일어로 독일어는 대담집인데 두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안에서 빠져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약간 언어를 이렇게 마치 낯선 무엇을 보듯이 항상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작품 아이디어도 생기고 작품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꼭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일본어로는 뭔데 독일어로서는 이런 소리가 나고 독일어의 비동사, 그러니까 영어 비동사인 빈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그게 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비동사를 보면은 뭔가 병이 생각나고 뭐가 비어있는 왜 비어있는 건 왜 생각나는지 모르죠. 한국어인데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이런 연결을 해가지고 연상에서 나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럼 이거 말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영혼 없는 작가인데 그것도 절판이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책 토지를 나남 출판 라벨링 안 돼 있네요. 아 이것은 영원히 간직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 판테온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읽은 건 10대 때 그때는 지식산업사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솔출판사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나남이었던 거 제가 10대 때 읽고 20대 때 읽고 한 10년에 한 번씩 계속 읽었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고 제가 10대 때는 박경희 선생님이 한동안 토지를 안 내시다가 그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권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실시간으로 그때 새로 나오면 가서 사서 보고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봤는데 그때는 어쨌든 서희와 길상이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 20대 때 보니까 그 용이랑 월선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마음이 막 꽂히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전에 야 이런 인물이 있었어 싶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게 신여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읽으면서도 이런 인물들의 존재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읽어줄 만한 소설이고 그래도 끝이 안 나고 다음에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보이겠죠. 정말 좋아하는 얘기 하니까 또 보르헤스 얘기를 보르헤스는 물론 가장 재밌는 것은 이건데 이 책도 절판인데 이 책이 저한테는 보물 같아요. 아무튼 사전 쓸 때 약간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존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사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존 윌킨스 씨가 누구시냐면은 이제 사전에 대해서 막 리서치를 하다가 존 윌킨스를 찾았는데 언어가 이제 우리는 자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를 어디서는 고양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캣이라고 하고 이 고양이라는 그 생물과의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랜덤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존 윌킨스 씨는 이 세상을 전부 분류하면은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 십진분류표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 모든 책을 분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몇 번 868 그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생물과 사물을 다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벳을 부여해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포유류는
G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뭐 고양이과 동물은 거기다가 뭐 A를 붙여서 ZA로 시작한다. 줄무늬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B를 붙이고 뭐 줄무늬가 없으면 뭐 C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충 이제 뭐 자비라는 걸 보면 아 얘는 고양이과 동물에 줄무늬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했던 언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처럼 인공어를 만든 건데 미치겠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그 사람이 그 만든 그 사전이 이제 당연히 다 저작권 만료니까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분류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뭐 언어로서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단어들이 다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았겠느냐. 여기 보면 있어. 존 윌킨스의 분석적 언어라는 글을 보르헤스 씨가 쓰셨습니다. 보르헤스는 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브리트니커 사전을 탐독해가지고 정말 모르는 게 없고 나중에는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별 상관이 없을 때 이미 머릿속에 브리트니커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쓰는데 게다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에 관한 수수께끼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흰고래의 힘에 대해서 쓰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를 발견한 거. 네,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를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너무나 재밌고 희한하고 약간 정말 뜻밖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보물창고를 딱 건드렸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 즐거운 희열이 넘치는 그 순간이잖아요.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영문과에서는 노턴 앤솔로지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걸 영문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가장 중요하다, 공부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야. 그 번역서로. 번역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하죠. 번역가로서 유일하게 문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영문학사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되게 특이한 인물이고 근데 이 사람의 개인사가 또 너무 재밌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은 책을 보시면 그렇죠. 보르헤스가 없었으면 제가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여러 인물들에 대한 단상? 그런 걸 모아놓은 책이고요. 픽션들 우리 세대의 사람들한테는 문학적인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 같은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바벨의 도서관도 여기 있는데 이것도 책에서 이 바벨의 도서관도 계속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벨의 도서관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책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히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글들이 연속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대한 비유로 너무나 적확하지 않냐. 근데 요즘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지만 이거는 생성형 AI에 대한 비유로 너무나 적확하지 않냐. 그래서 선생님 책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또 이것도 절판인데 책과 함께 관계자분들 책을 살려주시길 바래요. 너무 재밌는 책이고 옥스퍼드 영어사전 만들기 7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머레이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7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1928년에 그 첫 모임이 개최됐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보는 사전들은 다 공시적인 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뜻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OED라고 하는데 그 사전은 다른 사전하고 다른 게 통시 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변천되면서 쓰였는지를 시대별로 쭉 이렇게 나열한 사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나이스 뭐 그런 단어를 보면 지금 다 좋은 뜻 나이스 이렇게 쓰잖아요. 네, 당연히 다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이런 의미가 강했었어요. 그런 의미로 몇 세기 동안 쓰이다가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부터 그 예민하다 보니까 또 약간 섬세하고 또 좋은 점도 있고 좀 좋네 약간 의미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스 하면 무조건
건 좋은 거고 옛날에는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었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16세기 텍스트를 하는데 나이스가 나왔다고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 옥스퍼드 사전을 보고 그 시기쯤에는 무슨 뜻으로 많이 쓰였는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밑작업을 해놨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거고 그거를 이제 수집하는 방식 뭐 지금같이 뭐 인터넷 검색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크라우드 소싱으로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텍스트를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게 이런 용례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적어서 보내라고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 있어. 양식에다가 무슨 책에서 인용한 것이고 이 단어에 이런 예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거를 모으는데 그 양이 진짜 사람들이 우편으로 이렇게 도착하는데 양이 진짜 그게 정말 물리적으로 엄청난 양인 거예요. 표제어 숫자가 뭐 수십만 단어일 텐데 그 수십만 단어 각각에 대한 용례가 무수하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다는 일 자체가 정말 물리적으로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항상 모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렇듯이 예산이 끊기고 뭐 또 사람이 뭐 사라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서 거기다가 뭐 쥐가 새끼를 깠다느니 뭐 어떤 용례지는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다니 막 이런 막 비가 와서 다 젖었다니 이것이 정말 컴퓨터 없던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단한 그 옥스퍼드 사전을 2판이 책으로 나온 게 20권이었나? 이렇게 사전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작업이죠. 이거를 읽을 때 같이 읽기 좋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상상을 해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인데 여기에 이 머레이 박사 밑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의 딸이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이 소설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용례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남자고 인텔리고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자기 돌봐주는 하녀에 쓰는 단어 또 그때 막 또 서프라젯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서프라젯 운동을 하는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또 어떤 시장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가 쓰는 거친 단어 이런 단어들은 이 사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트렁크에다 그 단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지된 단어 쓰면 안 되는 단어 사전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설하고 같이 두 권을 같이 읽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이제 전라도 분인데 어렸을 때는 전라도 말을 계속 썼으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서울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또 그걸 안 쓰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일부러 안 쓰고 그런 억눌렀던 단어들이 가끔 저랑 얘기하다 이렇게 한두 번씩 튀어나오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놔라. 엄마가 이제 공책에다가 그걸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하고 뜻하고 막 예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모았는데 그 공책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다시 하시라고 해가지고 하고 계신데 예, 그게 바로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 얼마 전에 친정 갔다가 아버지가 번역한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갔어요. 유살로메의 사랑과 생애. 저희 아버지는 뭐 영문학 공부를 하신 건 아닌데 6.25 때 미군들하고 교차하면서 미군을 통해서 미국 사람 집에서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 또 독학으로 그전에는 헌책방에서 영어책 같은 걸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혼자서 영어를 강원도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셨는데 동아출판사에 들어간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전쟁 막 끝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했겠어요. 그래서 무슨 동아출판사 직원을 뽑는 시험이 운동장 하나 가득하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버지가 뭐 영어를 잘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뽑혀가지고 영어 사전을 나중에 만드는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또 번역도 하시고 그래서 오빠도 번역을 하고 피를 속이지 못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한자를 할아버지는 많이 아셨고 할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친구들하고 말할 때 한자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한시로 말을 하듯이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는 영어로 평생 그렇게 먹고 사셨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뇌경색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언어를 계속 잃으시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겠다고. 그리스어, 이제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예수 사후에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언어가 그 언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 언어가 코인의 그리스어고 내가 이 언어를 배우면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어떤 번역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그 강박, 믿음 이런 게 생겨서가지고 진짜 글자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면서 날마다 외우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평생 언어를 가지고 뭐 사전 만들고 번역하고 그렇게 생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 결국에는 그거였던 거잖아요. 네. 번역되지 않은 뭔가 정수가 있고 그것을 가다하려면 그 언어를 익혀야 된다. 정영무 선생님 제 책 여기 저 언급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십진분류법으로 분류하면 가장 앞에 놓이는 책이 11.4번으로서 굉장히 앞에 놓이는 책이에요. 영본때를 총류라고 하는데 책에 관한 책? 보통 그런 것들이 글로 가더라고요. 아니 정영목 선생님이 이 책을 내신 다음에 첫 저서라고 불리는 게 이상하다고 27년간 번역가로 살면서 해온 일에 대한 자기 부정 같다고. 근데 제가 번역을 100권을 했는데 흰고래 한 권으로 얻은 명성이 그걸 능가한 건 약간 그전에는 100권 번역했어도 아무도 호명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영목 선생님은 약간 번역으로 원탑을 찍으셨기 때문에 일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번역가로서의 그 이루신 게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또 좋아하고 다 하지만 제 현실은 또 약간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닌가. 네, 오늘의 또 짝꿍책으로. 네, 언어가 700번대가 800번대 다음으로 많아요. 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데 서한이더라고요. 편지 쓰기에 대한 걸로 거의 네, 편지 쓰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양 서한인 거예요? 네. 와. 현대 여성 백과 사전. 또 우리가 또 사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객관적인 팩트에 관계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잔소리가 많아요. 이게 73년이니까 제가 75년생인데 우리 엄마가 그때 20대였을 때니까 약간 우리 엄마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여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죠. 근데 당연히 비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묘해요. 감정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리운 그런 미용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아, 여기는 옷을 직접 만들어요.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의복 미용인데 의복이라고 그래서 뭐 멋지게 입는 법인 줄 알았더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이제 화장하는 법 이런 거 나오는데 국산 화장품이라고 할 때 국산이라는 뜻이 강조되는 까닭은 국산이라는 신임도에 대한 약점이 아직까지는 따라다닌다는 점을 긍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산 화장품이 외국제 화장품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화장품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화보도 많고 아 여기 가정주부의 헤어스타일과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이 밑에 이 헤어스타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가정주부님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저는 알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게 뭐 이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이때를 부인하고 우리는 현대에 살지만 그런데도 그때를 돌아보면 약간 그리움을 느끼는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구성하는 일부분은 이미 만료된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다시 이렇게 떠올린다고 그래야 되나? 결혼식 하객의 복장에 대한 건데 이분 의상이 뭐야? 잊을 수가 없는 이분은 몬드리안을 입으셨고 근데 이분은 팔을 여기다가 구멍으로 빼지를 않아요. 이 반팔 한복도 그렇고 그러네요. 우와. 시부모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해준다는 게 정말 사전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약간 사전이라고 생기면 약간 좀 모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전도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크라운이라는 단어인데 1579년에 어떻게 쓰였나
뜻이 이제 세분해서 나가는데 이게 지금 연도가 계속 있어요. 1570년, 1712년 이런 식으로 각 뜻마다 이게 어떻게 뭐 변천되면서 이렇게 쓰였는지 캐스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뜻을 쪼개는 거잖아요. 던지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모양을 틀을 뜨다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뜻이라는 건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미친 짓이죠 이게. 세상에.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미 손목이 아프고 있어서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정말 이게 수십 권으로 이 책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찾는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리는 이 흰고래 이게 3세인데 이 윤경희 선생님하고 김정아 번역가님이 쓰신 추천사가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 좋고 여기 왜 이 안에 안 들어갔냐면은 책이 나온 다음에 이 두 분 선생님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을 자발적으로 쓰신 거예요. 의뢰를 해서 쓰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서점에서 이렇게 독자 리뷰도 보면은 나는 생각 못했던 것들을 이제 독자분들은 이렇게 거기서 또 떠올려가지고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이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 생각들이 무슨 성운을 이루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면은 내가 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그 이루어내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는 번역에 대해서 쓰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무슨 주제로 써도 되니까 그냥 써라 이렇게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왜 안 쓰려고 그랬냐면은 원래 번역에 대한 주제로 쓰려고 좀 자료를 모았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쓰려고 모은 건 아니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번역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이거를 뭔가 원칙으로 만들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원칙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아 이걸로 책을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내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는 게 전혀 없고 나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저희가 뭐 번역 작업하다 보면 편집자분들하고도 의견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고 나는 여기에다가 쉼표를 넣어야 되는데 편집자분들은 쉼표를 안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언어 감각이 다른 거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책으로 그게 그냥 수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사례별로 하나씩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책은 어쨌든 그거를 객관화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좀 몇 달 동안 책만 읽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읽다가 보니까 모비딕 또 뭐 앨리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번역에 대한 책이 아닌데 번역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 이런 책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번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좀 책이 말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재밌는 부분은 몰랐던 사실을 저도 알게 되고 이거는 아마 한국 독자분들이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다 싶은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또 이 책에서 인용하는 작품들이 또 되게 좋아요. 베니스의 상인도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작품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웠던 것도 있고 표지 이건 전용환 디자이너가 하셨는데 표지에 아무것도 없죠. 제목이 있는데 굉장히 흐릿하게 제목이 있고 출판사 이름도 없고 저자 이름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정보값이 굉장히 적은 표지인데 처음에는 이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이쪽에서는 동그란 입자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점점 각진 입자로 바뀌어가지고 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번역은 제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던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디자인 컨셉을. 그래서 이 텍스트가 몸이 바뀌어서 다른 텍스트로 변하는 과정을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전용환 디자이너를 너무 좋아하고 전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책 너무 예쁘다 하고 보면은 전용환 그랬던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책을 맡아주셨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까만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마음에 쏙 드는. 저는 제목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제목도 이거는 제가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는 1장 제목으로 넣었는데 1장 제목으로 넣으면서도 편집부에서 이거는 힘이라는 단어는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넣었거든요.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냥 일정 제목을 책 제목으로 하자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안 잘렸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제목을 한다고? 독자분들이 힘인 줄 알았다. 파워할 때 힘. 예, 그건 좀 예상했는데 휨인 줄 알았다. 휘었다. 예, 휘었다. 고래가 휘니까 또 유선이. 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 고래가 참 희기도 하고 힘도 있고 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아 재밌는 책이 있었네. 이 책 정말 귀여운 책이에요. 짜잔. 셜록 홈즈 소설의 번역 전통이 굉장히 깨기 힘든 전통이 있더라고요. 아서 코난도의 소설은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전통이 왓슨과 홈즈가 서로 자네라고 부르고 서로 하계체를 쓰는 그런 번역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거를 깬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을 번역할 때는 그 전통하고 상관없이 다시 쓴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왓슨과 홈즈가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타깃 독자도 다르고. 타겟 독자가 다르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여기서 하계체를 쓰고 자네를 쓰는 것은 나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한 문체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고전의 지위를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린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자네는 안 쓴 것 같은데 자네는 안 썼어. 페이퍼 엘레지 정말 재밌는 책인데, 그러니까 종이에 관한 미시사 그런 책인데, 종이, 지도, 책, 돈, 광고, 건축, 예술, 장난감, 종이접기, 정치 이런 테마들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종이가 어떻게 쓰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재밌어요. 아 이거 모비딕 컴패니언 북으로 오. 이거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긴 고래에 아, 있는 그러네요. 이 고래가 대세. 대세로 밀어야겠다. 아 이것도 정말 재밌는 책이거든요. 문학동네 소설인데, 네. 오.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소설인데 번역하면서 진짜 깔깔깔 웃으면서 번역했던 소설인데, 읽으시면 재밌다고 하실 텐데 널리 알려지질 못해서 좀 아쉬운 책이에요. 이 책은 화자가 그냥 하루 벌어서 알바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여자. 근데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거의 한 페이지에 F워드가 한 개씩 나올 정도로. 그래서 대화 말고 서술체에다가는 안 쓰잖아요, F워드를. 근데 막 곳곳에 찰지게 박아놔 있어가지고 번역하면서 좀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 독특한 말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침없는 말투가, 그 거침없는 말투로 전체를 이렇게 썼는데, 뭐 내용은 되게 자기 고등학교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 여자 친구가 굉장한 부자였고, 그 친구는 그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애가 마약을 갖고 있다가 걸렸는데 그 죄를 이 가난한 애가 다 덮어쓰고 걔가 퇴학을 당하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금수저 친구가 얘를 다시 불러요. 자기한테 너무 힘든 곤경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 너밖에 없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금수저 친구가 결혼한 남자가 무슨 상원의원하고 엄청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전 부인이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몸에서 이렇게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아니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말 너무 위험하잖아요. 언제 불을 낼지 모르는. 그래서 약간 가정교사처럼 네가 맡아서 애들 키워라.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표지 그대로네요. 네, 사실 욕을 그렇게 다 살리진 못하고 많이 잘렸는데, 애들이 또 걸걸한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관찰하니까 보니까 무슨 X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말끝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F워드를 바꾸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 문장에 처음에 그 무슨 발이 나와야 되는지, 중간에 나와야 되는지, 끝에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감각이 부족해가지고. 활용법이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여기 이 X발의 위치를 네가 좀 찝어달라. 그럼 이제 문맥을 고려해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이럴 땐 뒤에 붙인다. 네, 쓸모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책은 밀크맨인 것 같은데, 이 밀크맨,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는 소설이 많지가 않고 주로 논픽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약간 지금까지 번역해온 책에 따라서 또 새로 의뢰를 주시는 출판사에서도 그거를 참고해서 항상 주시기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마 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할 건데, 이 책은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어머니. 네, 이분이 그분이고 얘가 범인인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정말 뼈를 깎으면서 쓴 숙인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곱씹으면서 너무나 힘든 이야기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감동했다는 분들도 많았고, 이 책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도 좀 계속 약간 정신건강 쪽으로 의뢰가 많이 오는 거예요. 출판사인 친구가 있는데 자기네 출판사에서는 저를 부를 때 가해자 홍한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 홍한별 있잖아,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자 김정호처럼 가해자 홍한별, 그렇게 인식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창비에서 이 책을 밀크맨을 2018년 맨부커상 받은 책인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느낌? 아니 어떻게 부커상 받은 책이 나한테 왔지? 제가 뭐 소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행복했고, 정말 이제 나는 이루었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독자분들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죠. 책이 아무리 책이 좋아도 안 읽히면 정말 힘 빠지고. 안타깝잖아요. 에나본스는 이 양반은 진짜 정말 10년에 한 권씩 쓰던가. 그래서 한 장편이 지금까지 한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아일랜드 출신이고요. 북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의 일부지만 원래는 아일랜드였다가 말하자면 식민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국령이고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근데 전통적으로 그 지방에는 이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아일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영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 한참 그 분쟁이 굉장히 극도로 치솟으면서 그 양쪽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때 에나벤스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념적으로 억압적인 시기는 굉장히 오래 겪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대의는 그 무장단체에 있는 거예요. 그 폭탄을 던지고 테러를 하는 북아일랜드 IRA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에 대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못해.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삶은 진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맨날 테러 일어나고 사람들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일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없고, 소설의 주인공인 여자애는 그 무장단체의 약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스격인 사람한테 성적인 관심을 받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악당이면서 영웅이고 그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흑막이면서, 그리고 또 그 성추행이라는 것의 그 양상도 폭력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녀. 그때 뭐 그런 개념은 없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어, 이런 단어 자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고통 속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이렇게 긴 책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책이 길고 문장이 장황하고 막 이렇게 끝나지 않는 막 몇 페이지에 걸치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 그게 꼬투리가 돼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말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구조 자체가 그냥 주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썼나, 와, 정말 대단하다. Thanks so much, 한별, for all your help, for translating all best wishes. 소설을 하면 소설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언어를 만지는 그 조작감이 있는데, 입문을 하면은 약간 제가 지적으로 좀 뭐가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지식이 이렇게 한 뼘 자랐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번역가들의 고질병인 거북목을 해소하려고 제가 최대한 높여보려고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 정도 하니까 좀 목이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거 계속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쌓으면서 좀 맞춰서 이렇게 레고는 참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And I break down in my room, 'cause there's nothing sweeter than the bitter taste of